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희 이름은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공감해 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누구의 엄마인지, 누구의 아빠인지, 직장에서는 누구의 대리이고 누구의 팀장인지 이런 호칭들로만 부르고 정작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나 어릴 적 친구들과 교류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제 경우는 다른 이야기로 제 이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홍기를 꽉 채워 결혼했고 서로 나이가 비슷해서 빨리 손주를 만나주기로 약속했었어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외아들을 키우느라 아직 재혼하지 못하셨으므로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매우 적적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약속이나 꿈이 결국은 이행하지 못할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결혼한 지 2년도 안 되었을 때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식물인간 판정을 받아서 제자리에 누워있는데도 자신의 의지로는 눈을 깜빡이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나는 제 이름이 사라졌어요. 언제나 누군가 나를 불러주면 김태우 환자분 보호사였고 때때로는 꿈속에서든 깨어있을 때든 무슨 사람이 보호자님이라고 불러주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릴 정도로 귀에 딱지가 앉아버렸죠. 식사는 항상 간이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하얀 바탕에 파란 줄무늬가 쭉쭉 그어진 환자복. 온 사방에서 들려오는 죽을 것 같은 아프고 힘든 울음소리와 비명소리. 3년 전인 꼬박 3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의 사고는 이름마저 저에게서 빼앗았고 죄의 삶 자체를 아주 뭉개버렸죠. 다행히 아버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으셔서 돈 걱정만큼은 하지 않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넉넉하게 도와주셨기에 병간 후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몇 개월 전에 남편의 발가락이 끝이나마 자극에 반응하면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툭툭 두드릴 때마다 살짝 떨리는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처절하고 애절한 절규처럼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식물인간 상태일지라도 간헐적으로 발작처럼 움직일 때가 있다고 했어요. 시선이나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실제로는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본능적인 행동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희망을 품어볼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외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자가 호흡이 가능한 정도까지 회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가 호흡이 가능하다면 그 이상도 기대가 가능하고요. 그 말에 저는 더욱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희망이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남편이 따스러운 햇살을 느낄 수 있을 날이 올 거라고 말이죠. 거동이나 섭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대부분의 환자가 그렇듯 남편 역시 그렇게 풍채가 좋던 사람이었지만 3년간 누워있는 동안 살이 쭉쭉 빠져 15kg나 체중이 줄었어요. 혼자서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라 영양분은 호수를 통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만 공급이 되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원래도 풍채가 좋은 편은 아니었던 부분입니다. 남편이 이젠 마르다 못해 장작개비처럼 삐쩍 말라가 있어서 영양실조로 죽을까 걱정이 들 정도였어요. 병원에 가면서 향하는 죽음의 냄새를 아시나요? 병원 특유의 그 냄새가 그냥 외래진료나 오래 입원한 적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병원 냄새로 인식될 것 같지만 제처럼 많이 아픈 가족이 몇 달, 몇 년 동안 병원에서 살다 보면 그 냄새 자체가 지겹고 두려워집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몇 달간 서로 인사도 하고 함께 식사하고 커피나 이야기를 나누던 이웃 환자나 가족이 다음 날이 되면 침대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흔적마저도 사라져 있을 때마다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 아픈 사람들만 보고 살다 보니 저도 없었던 병이 생길 것 같다고 해요. 아무리 몸이든 마음이든 말이죠. 식물인간 환자를 돌보는데 별로 힘이 드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요.
혼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움직임도 겨우 하는 상태인데 기저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갈아주어야 하고 매일 몸을 닦아주고 며칠마다 한 번씩 목욕을 시켜줘야 하며 또한 자세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몇 시간에 한 번 몸을 옆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차라리 의식이 있는 전신마비 상태라도 지금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불편한 곳은 어디인지 알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남편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거나 목욕을 시킬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로 인해 오랜 병들음으로 인해 저의 체력도 많이 떨어진 것이겠죠. 어느 날 남편의 몸을 다 닦아주고 수건을 들고 일어서려고 했을 때 머리가 어지러워서 세상이 까맣게 변할 뻔했어요. 침대는 난간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지만 하마터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질 뻔했었죠. 최종적으로 기약 없는 병원에서의 간호가 3년을 채우고 끝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나 보네요. 따라서 남편을 퇴원시켜 시어머니 집으로 옮기자고 하셨어요. 마침 남편의 호흡 기능이 많이 호전되어 간단한 호흡 보조 장치만으로도 자가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 또한 3년간 하루도 쉬지 못하는 병간호에 지쳐서 서서히 한계가 보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았어요. 기약 없는 부질없는 희망, 그런 것들이 나를 살게 하고 있었어요. 부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티끌 같은 가망을 버리지 못해 실오라기 같은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심정이에요. 온 가족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내 대신 아들을 아내로 인정해 줄 생각이시군요. 저희 아들은 정말 아내를 돌보아 주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눈물을 보고 계실 때마다 또 다시 마음이 아프더군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고난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아준다고 함께 아피는 가족이 한 명 정도는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날을 정해서 남편을 보러 오라고 하셨지만 건강하시긴 해도 노년의 아버지께서 혼자 남편을 돌보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나는 일주일에 2번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목욕은 전고 힘센 나가 시켜주는 게 더 안전하고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3년 만에 신혼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아버지 덕분에 마침내 집에서 편안한 스프링 침대 위에서 쉴 수 있었어요. 3년 만이었지만 함께 누워 따뜻한 온기를 나눠줄 남편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천국 같은 상황이었어요. 병원 특유의 냄새와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만 보여도 정말 살 것 같았거든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며 아버님과 제가 서로를 많이 의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했을 때만 해도 워낙 과묵하고 진중한 분이셨던 탓에 근엄하신 시아버지를 어렵게만 느꼈는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고 만나는 날이면 사소한 일부터 점심 메뉴까지 소소하게 의논하고 무엇보다 같은 아픔과 힘듦을 공유할 수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종종 그러시지만 우리 서로가 서로 없었다면 여기 누구도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3년 동안 점차 한계를 느끼며 힘들었고 아버님도 혼자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최근에 아버님 댁에 가보면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남자 둘이 사는 집이고 아버님이 혼자 집안일과 아들 돌보기를 다 하셔야 했기 때문에 아들 돌보는데 모든 신경을 써서 자신의 돌봄에 소홀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빨래도 하고 반찬도 준비하는 등 도와드리곤 했죠. 제가 해드렸었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아버지 댁에 가면 항상 제대로 개운해 보이지도 않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이불 보거나 햇볕에 말린 듯이 고슬고슬해지거나 아예 새 것처럼 갈아 넣어 놓고 잘 정돈이 되어 있고 집안의 잡동사니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알레도 모르게 매번 깨끗하게 널어서 개고
다림질까지 해놓았는데 아버지가 혼자 하신 것 같지 않고 마치 여자 손을 탄 것처럼 솜씨가 너무 완벽하고 깔끔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 집안일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아버지 혼자 하신 것 같지 않아서요. 힘들 것 같으니 말씀하시면 도와드릴 텐데요. 그러고 보기에 오늘의 날짜도 늘렸는데요. 도와주겠습니다. 제 상태도 좋아진 것 같아요. 보세요. 근육이 탄탄해 보이시죠? 그와 동시에 나를 희롱하는 나를 보며 웃으시던 아버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혹시 먹지 않으려고 하며 아버님다운 농담까지 하시다니 뭐십니까? 당시에는 그냥 요즘 어떤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하루나 이틀이 지난 마침 가지볶음을 많이 해서 아버님께 드릴까 해서 아버님 댁에 갔었어요. 아버지가 평소 가지볶음을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버님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고 방문했지만 문자를 읽어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아버지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 나이와 비슷한 분으로만 보였어요. 아가, 어째서든 싶은 일이 있느냐 라며 말씀 없이 제가 오는 길에 문자를 보내었는데 확인을 못하신 듯 싶었어요. 아이고, 그랬노. 어서 들어오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는 분은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솔직히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만나고 계시다니 그 여자분을 보자마자 눈치챌 수 있었지만 며느리인 저와 나이 차이가 2살 밖에 나지 않는 사실과 벌써 결혼 이야기까지 끝났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사실로는 뜨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대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아마도 그 황당에 가까운 감정을 완전히 숨길 수 없어서 두 사람에게도 보였을 거예요. 정말 기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나이가 많아서 젊은 여자를 만나 자질도 한다고 남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말을 못했어요. 너도 그렇게 고생하는데 며느리를 고생시키면서 아씨 애비라는 인간은 연애질이 나는구나 생각할까 봐 그것도 걱정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다 정리된 상황에서 너에게 소개는 해줘야지 했는데 결국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군요. 나이는 너와 2살밖에 차이가 나지만 나이에 맞지 않게 의젓하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솔직히 나도 그 세월을 버텼을 거예요. 그건 너도 눈치채겠지만 집안일을 많이 도맡아 도와주었습니다. 부디 편견을 갖지 말고 시어머니를 잘 대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이 한꺼번에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화려한 외모에 진한 화장을 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설립을 잘 해줬다는 분이셨는데 손톱에 알록달록 매니큐어에 큐빅까지 붙여져 있는 것은 영초 인상이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편견이라고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고 몇 년 세월 동안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돌보느라 미용실에 가지 못했겠죠. 한 번에 바로 갈 경우 없이 제 처제와 비교되어 나온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내가 두 사람 중 큰 쪽이다 보니 다행입니다. 만약 2살 많은 동생이었다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뻔했겠죠. 젊은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시어머니로 대해야 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는 우리 나이 차이로 인해 어머님으로 다가가는 게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호칭에 따르기 어쩔 수 없다지만 언니나 동생처럼 친구처럼 즐겁게 지내려 노력해보세요. 어머님은 뻔뻔할 정도로 과하지 않게 너스레를 떨었어요. 아버님이 둘이만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자리를 떠난 것 같았고 저희는 솔직한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 여자분은 활기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막을 깨고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남편이 참 아픈데 누워만 있는데도 인물이 훌륭해요. 건강했을 때는 분명히 미남이었을 것 같은데 내부 여자들에게는 인기가 많았죠. 나도 잘생긴 아들을 낳아서 너무 좋아요. 정말 변죽이 좋은 것인지 비위가 없는 것인지 자기보다 1살밖에 안 어린 남자에게 아들이라는 호칭이 잘도 나오더라고요. 새 어머님의 푼수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분은 아버님이 안 계신 틈을 노리며 우리를 대해서 꼼꼼히 캐물었죠. 둘이 만나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겠어요? 사귀기 시작한 후 결혼 전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러브스토리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죠. 이 이야기는 제 며느리와 아들에 관한 것인데 상대방이 꽤 집요하게 묻기 때문에 건성으로만 대답을 했지만 상황이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물어보더군요. 1살 나이 차이 나는 사이에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보다는 남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갸우뚱했어요. 오늘부터는 저도 아들을 길러야 한다는 느낌을 같이 하려고 해요. 그 여자는 자신을 가족으로서, 시어머니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어머니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낯설어요. 불편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과 에너지 넘치는 활기찬 성격은 그렇게 싫지 않았어요. 아버지 또는 병든 상태로 고된 날을 보내던 어린 시절에 있어서 허름한 상태에 있던 집안에 활발한 에너지를 지닌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시어머니는 남편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할 때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고 콧노래를 부르거나 남편에게 대답 안 할 정도로 체제제자와 같은 말을 걸어요. 그런 모습은 신선하면서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돌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성껏 간호를 했고 제가 봐도 허술하지 않고 16만 애 나는 것이 보였으니 아버님의 깊은 신뢰를 얻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억만장자도 아니고 아따장자도 아니라면 내가 죽어도 너와 아들에게 물려줄 건 물려준 다음에 아내에게 줄 돈이 얼마나 남을지 상상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준 사람은 아버님입니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쩌죠? 아직 살 날이 얼마나 긴데요? 아니, 대호적해 된 걸 보니 사람 이름을 모르는군요. 너도 겪어본 적 있지 않니?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해서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버님은 몇 년간 제 남편 때문에 거절하여 미뤄두었던 해외 출장까지 받아들여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새어머니가 있으니 아들을 돌볼 사람도 한 사람 늘어서 제 고생도 덜어질 것이고 자기는 돈을 버는 게 최선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님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죠. 내가 왜 그동안 그 보람을 몰랐지. 너무 재밌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있죠. 두 사람 내가 없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당신도 해외 출장 가서 일만 하지 말고 아무런 즐거움도 누려야 해요. 여행 기분도 내고 우리 아가도 남편 간호는 나한테 맡기고 이제 친구들도 좀 만나고 꾸밀 건데 투자도 하고 그렇게요. 두 사람을 보면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서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있어서 남들이 나를 힘들어 보는 줄 알아. 제가 병원에서 간호를 해보지 않았나 봐요.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런데도 그렇게 즐겁게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에너지 넘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으며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보기 좋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내를 일찍 잃으시고 혼자서 돈을 벌면서 아들을 키우느라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 아들이 다 커서 독립할 것이라 생각했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죠. 저도 제 잘못이지만 그동안 아버님께서 고생하신 마음고생과 몸의 피로를 견디셨다는 게 알겠어요.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남편이라는 사실로서 그를 의지만으로만 지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도 애를 썼지만 아버님의 경제적인 지원이 많았기에 우리 둘 다 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혼자 편히 쉴 수 없어요. 아버님은 출장으로 바쁘시지만 어머님은 홀로 녹수할 지경인 걸 잘 아는데 저 혼자 노는 것은 적절치 않죠. 어머님은 여러 차례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과학에 의지하면 게으르기 쉽다는 걸 알기에 말이에요. 그런데 설득이 통하지 않자 어머님이 난색을 표해 나 아버님께 달려가 마치 고집 섞인 듯이 그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는 나의 믿음이 없는 걸로 보여요. 내가 한 것은 영원히 쉬지 않고 평생 고생을 한 것도 아닌데. 당분간 편안히 지내면서 그동안 못한 것들을 쉽고 재미있게 휴가를 보내라고 그러는 거죠. 여우가 따로 없지요. 물론 당시에는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지만 제가 고집을 굽히지 않으니 아버님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말에 아버님도 이 사람이 그동안 보여준 노력과 능력을 보면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니?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식견이 됩니다. 서로의 삶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너무 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즐기지 않았었습니까? 당분간이라도 당신의 삶을 즐기도록 하세요. 그럼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하루가 올 거라고 믿을 수 있겠죠. 하면서 제가 절 덮친 고려하시며 제 등을 떠받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가다가는 아버님에게 불리한 것 같아 입 다물고 수긍해야만 했어요. 솔직히 내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꾸준히 전화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하겠다면 아버님과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 않다면 아버님의 바쁜 스케줄을 생각해 더 이상 걱정시키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었나요? 별일 없죠? 우리 집에 말수가 적은 남자랑만 있는데 뭐 일이 있을 때 뭘 할지 그래도 손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난 이제 말씀했어요. 진짜로 활력을 얻은 느낌이에요. 알고 봐도 과묵한 남자가 취향이 그런가 봐요. 내 아버지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단독으로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게 얼마나 평화롭고 좋은지. 그래요. 너 있으면 시끄럽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농담을 하던데 자주 화를 내버려요. 솔직히 몇 년 동안 그걸 계속해 보았는데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이더라도 결국 한계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어머님처럼 활기찬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할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내가 너무 색안경을 쓰고 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에 있었던 어느 날, 낮에는 어머니와 통화하고 어머님의 조언대로 쇼핑도 다녀왔어요. 아버님의 귀국 시기에 맞춰 드릴 겨울 코트와 제 옷, 그리고 어머님에게 드릴 스카프까지, 남편이 건강해지면 꼭 챙겨주고 싶은 신발까지 살 생각에 마음이 끌려버렸어요. 죽음과 죄책감이 들었지만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심했죠. 쇼핑을 한다는 기쁨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은 어머님 덕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죠. 이렇게 느긋한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에 깜짝 놀라고 벌떡 일어났어요.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희 남편인데 이미 3년째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차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료진은 이상하다고 하더니 잠시만 기다려 보라고 하고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오래 입원해 있는 동안 온갖 서류와 영수증이 서명되어 있었는데 졸기에 남편의 주민등록번호를 당연히 모를 수 없었어요. 응급실에서는 지금 의식이 희미한 상황이어서 상황에 따라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고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나가며 시어머니가 혹시 답답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론가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택시를 잡아 타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걱정할 겨를도 없이 남편은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어머님은 주무시는 사이에 시댁에 도둑이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침입하여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남편의 지갑을 훔쳤다가 신분 도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강도가 들어와 남편을 납치한 것인지 어머님은 무사한가요?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별의별 흉흉한 생각이 다 들어 무서웠어요. 저는 사시나무 떨듯한 온몸의 떨림을 어떻게든 이겨내지 못한 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응급실 당직 간호사 중에 남편이 입원할 때 저와 잘 알고 지내던 간호사가 있었어요. 어머, 김태우 보호자님 오셨네요. 저희 남편이 지금은? 저도 차트를 보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어떤 여자분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아직 누가 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운전하셨는지는 저희는 모르는데 김태우 원장님은 언제 깨어나셨나요? 재활훈련은 집 근처 병원에서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발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눈앞이 새까매진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의 얼굴을 쉴 새 없이 봐온 간호사가 직접 확인도 했다는데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니요. 역시 어머님이 남편을 데리고 외출하다가 사고가 난 걸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어렵게 뗐어요. 그 순간에도 역하게 풍겨오는 죽음의 냄새는 절 너무 힘들게 하더군요. 그러나 응급실 침대 위에서 간호사가 알려준 것처럼 남편 혼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긴 머리에 고불고불한 웨이브 파마가 들어간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 여자는 몸을 숙여내리면서 제 남편의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마치 제 남편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숨이 껄떡 넘어가는 듯 서럽게 울면서 말하고 있었죠.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연하게 들렸는지 저는 이게 현실이 아니라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의 뺨을 쓰면서 점점 더 몸을 숙이고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한 몸처럼 남편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포개고 있었어요. 꽉 끌어안으면서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남편의 뺨에 맞대고 비비며 자기가 잘못하면 나도 따라갈 거야 하면서 펑펑 울었고 남편 역시 그 말에 화답하는 것처럼 의식을 점점 잃어가며 시야까지 흐릿해진 채로 꾸불거리는 손으로 여자를 안아주었다. 울지 마 자기야. 그렇게 쭉 그림을 그렸잖아요. 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는 3년 만에 듣는 나의 남편의 목소리였다. 나는 꿈에서조차 그 목소리를 그리워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 목소리는 나의 세계의 사랑을 하는 커플처럼 들렸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를 절절하게 바라보며 애타게 부르는 대상이 제가 아니었을 뿐인 거죠. 그 두 사람은 더욱 꽉 안아주고 남편을 맞이하며 보호를 주는 한편으로 끌어안느라 고개를 돌린 그 여자의 얼굴을 순간이나마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그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시어머니였어요. 뻔뻔스럽게도 과묵한 남자가 좋다면서 남편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천직인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던 바로 그 여자였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발언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딱 맞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의아해하는 간호사에게 제가 여기 왔었다는 말은 결코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을 여러 번 했어요. 간호사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상황이 위태로워 보였는지 어렵게 수락했죠. 그렇게 나는 분노에 휩싸여 집으로 홀로 돌아왔어요. 함께 하는데도 2달 못 채워서 빈집으로 남겼던 그 시간은 이제는 겨우 몇 달밖에 남지 않았고 그것도 난 신혼집에서 홀로 살게 되었어요. 집 문을 열어 들어섰을 때 내 자리가 더 이상 여기에 없음을 명확히 느꼈어요. 분노를 가라앉히고 천천히 생각해보니 모든 일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제껏 장난으로만 여겼던 시어머니에 대한 욕망도 항상 전화로 나를 안심시키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라거나 친구들을 만나라거나 여행을 다녀오라고 조언하는 것도 쇼핑도 해라면서 제가 시댁으로 가는 걸 극도로 말렸던 시어머니의 행동들이었어요. 아버님이 출장을 가시고
제가 시어머니의 권유대로 혼자 집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이 깨어났어요. 처음부터 남편의 외모에 반했던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해주며 남편과 눈이 맞아버렸어요. 처음부터 아파서 누워만 있는데도 잘생겼네 하던 게 그냥 남편의 아들을 칭찬하는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때부터 남편에게 반했던 거예요. 그 미친 여자는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순간이 사건의 피해자는 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은 말씀은 아버지께서 건물이라도 그 여자의 명의로 물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러한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저를 잘 알고 있는 간호사를 찾아가 두 분의 외도 장면을 찍어달라고 간청했어요. 간호사는 당황했지만 내가 열심히 설득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주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성취의 말로만 하는 주장을 믿을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속이려고 꾀를 부리는 두 사람이라면 나 혼자 미친 여자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간통죄가 없어진 요즘 세상에 아버님이 판사가 되어 그 두 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사진을 받은 아버님은 단 2날 만에 급하게 귀국하셨어요. 멀쩡히 살아 움직이는 남편에게 안기며 영화를 찍는 두 사람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지요.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어서 집어낸 사람을 잘못 들인 탓에 이렇게 됐구나. 아버님께서 병원에서 두 사람이 얼굴을 비비며 부둥켜 앉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거든요.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 짝짝꿍 맞아서 그런 거지요. 아버님은 아내와 아들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말에 아버님도 결심을 굳히신 것 같네요. 귀국한 것은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저와 함께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가지고 계셨던 집을 팔아버리고 원래라면 남편에게 돌아갔어야 할 상속 역시 상속자를 변경하셨죠. 그 타이밍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 혼인신고를 미처 못한 것이 신의 가호였다는 아버님의 한탄을 듣는 저의 마음도 너무 쓸었습니다. 이제까지 죽은 것으로 여겨졌거나 침대 없던 저의 남편을 넣어와 내가 어떻게 돌봤는데 이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갖다니. 여자의 눈이 멀어 가족의 살신성을 못 본다면 몸속에서 깨닫게 해줘야 해. 남자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제 눈에선 피눈물이 흐른다는 걸 알아야지. 사랑하는 자식이자 사랑하는 아내였기에 배신감도 더 컸을 거예요. 얼마 후 퇴원하고 아버님 집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두 사람 앞에 저와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한때는 남편이자 아내였고 아들이자 시어머니였던 사람들을 상간녀와 상간남으로 만나게 된 기가 막힌 장면이었죠. 이 집 팔았다 주인 없는 집에서 뒹굴 생각 말고 둘 다 썩 꺼져. 아버지는 남편에게 호통을 치며 그 여자를 벌레 쫓듯 손으로 휘휘 쫓아내셨어요. 병원에서 찍은 두 사람의 죽고 못 살던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세기의 사랑은 어디로 간 건지 두 사람은 갑자기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술술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불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탓을 하면서 당신과 아버지가 너무 보고 있을 것이에요. 저 여자는 나를 피하려고 이런 핑계를 대네. 핑계대면서 만날 수 없어 라는 소리지 뭐야. 둘이 함께 도망가자고 했던 건 너잖아. 정말 뻔뻔스럽게도 저렇게 떨어지는 장면을 만들어 놓기나 했어. 이 열등한 벌레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한계에 다다르겠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아버지는 그 둘을 무일푼으로 쫓아내셨고 나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적한 곳에서 집을 얻어 함께 지내고 있어. 우리 둘이 살기에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근무할 수 있는 동안은 꼭 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네. 어찌 되든 너와 나는 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하고 고생의 돈을 많이 모아놓아야지. 늦게라도 그걸 끝내 이뤄내고 나서 우리는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죽고 자식인 것만으로도 유산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계셔주신 덕분에 저는 여전히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부디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희가 부부 관계인 줄 알고 사이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저는 사연을 다 설명하기 귀찮아서 간단하게 넘기고 살아요.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을 피해 섬으로 이주하며 서로 빚어가며 우리에게 쓴소피 자라는 분쟁의 뿌리가 되었나 봐요. 결국 우리는 갈라져 살게 되었다고 해요. 서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나가 버렸으니 지금은 시골이나 섬마을에 숨어 살며 비참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 세기의 사랑이 얼마나 얄썼는지 이제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어서 먹는 떡은 제일 맛있답니다. 보통 불륜을 저질러서 그 스릴에 빠져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어차피 한 발이라도 잘못 디딘다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섭내편 하나 없는 나머지 인생, 그들에게 내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니까요. 불가피한 사고로 순식간에 불구의 몸이 되어 3년을 누워 지내야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 기이한 얘기예요. 참으로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답니다. 아버지께서 곧 퇴근하실 시간이어서 저녁 준비를 하러 가야겠어요. 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지금 당장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